자, 그럼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1번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좀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살짝 꼬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지문을 정확하게 읽으신 분들은 실수를 안 했을 거고, 문제 지문을 정확하게 못 읽으신 분들은 아마 1번이나 2번을 아마 답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실 텐데, 자, 일단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이 71번 문제의 답을 찾으시려면은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게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비과세 주택 임대 소득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국내에 소재하는 하나 이하의, 그러니까 국내에 소재하는, 잠깐만요. 자, 국내에 소재하는 우리가 하나 이하의 주택 보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게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고가 주택의 임대 소득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택 임대 소득 비과세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소재 지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내 소재 주택인지 국외 소재 주택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지 2개 이상 보유한 자인지 보유 주택수를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 고가 주택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우리가 국내에 소재하는 하나 이하의 주택 보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이지, 국외 소재 주택이거나 2개 이상 보유한 자이거나 고가 주택의 임대 소득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71번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비과세 주택 임대 소득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주택 임대, 그러니까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규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 보증금도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지요. 언제? 자, 언제 적용하냐면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 보증금의 합산 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지요. 자,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의 합산 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는 물론이고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 보증금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71번 문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71번 문제 1번 지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가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시가가 10억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가세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실수하시면 안 되냐면은 여기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 주택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지문은 뭐예요? 우리가 국내에 하나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지만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임대 소득이기 때문에 1주택이더라도 가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을 가세되지 아니한다를 틀렸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요 이야기를 깜빡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1번 지문은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이기 때문에 1주택이더라도 가세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택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은 게 아니고 주택을 빌려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의 합산 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3주택 미만이거나 임대 보증금의 합산 금액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뭐예요? 3주택 이상 보유한 자도 아니고 임대 보증금의 합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세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 지문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깜빡하신 분들은 1번을 틀렸다고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답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뭐라고 이제 하신 거냐면은, 고가주택이니까 가세한다 해가지고 답을 1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우리가 1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이야기예요. 자, 2번도 이거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이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반드시 개념을 잡으시라 그랬잖아요. 자, 2번이 왜 틀렸냐면은 봐봐요. 우리가 이제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계약으로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 계약으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가세된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왜 맞는 지문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은 주택을 빌려주고, 일단은 자 봐봐요. 하나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2개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가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 부과하지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번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지요. 그래서 뭡니까? 월세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2번 지문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맞고. 자, 그럼 이제 3번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3번 지문 맞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 아닙니까? 비과세 주택 임대 소득에서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 맞고, 그 다음에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왜 틀렸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틀렸어요. 자, 봐봐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를 놓은 경우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주택 임대 사업 등록 안 하고 세를 놓은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안 한다. 그러면 어느 얼빠진 놈이 사업자 등록하고 주택 월세 줍니까? 그럼 미친 놈 아닙니까? 그럼 봐봐요.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틀렸지.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계없이 주택을 빌려주고 월세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여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71번 문제에서 1번, 2번 지문에서 실수를 안 하신 분들은 5번이 틀렸다는 걸 바로 느끼시는데, 1번, 2번에서 이제 낚이신 분들은 이 5번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아마 답을 실수하신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정확하게 모를 때는 가급적 5개 지문을 다 읽어보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실제로 봐봐요. 1번, 2번은 지문이 어렵지만 5번 지문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71번 문제를 5개 지문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쉽게 답을 찾는 거고 1, 2번에서 낚이신 분들은 그만 답을 놓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올해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게 된다면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5개 지문을 다 읽어보시고 답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답은 너무 쉬운 곳에다가 답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71번의 답은 5번. 그 다음에 72번 문제입니다. 자, 이 72번 문제는 뭐 기초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에서 봤던 이야기고 우리 시험에 3, 4년에 한 번꼴씩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반드시 개념을 잡으라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일단 답을 찾아봅시다. 보유 단계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따져봅시다. 우리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고 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관련 조세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관련 조세고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관련 조세고 인지세는 취득, 양도 관련 조세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는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인지세. 답은 니은, 티끌, 미음. 그러니까 답은 잠깐 봅시다. 니은 이게 오타가 났네요. 니은, 니을, 미음. 그러니까 니은, 니을, 미음이니까 답은 4번. 요게 띠끝이 아니고 이게 리얼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을, 미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요거는 2014년도 개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개정된 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시험 준비를 하게 된다면 2015년도에 개정된 이야기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이야기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요. 기본 3문제 이상 답을 찾습니다. 이게 2014년도 개정된 이야기 아닙니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개정된 이야기는. 답은 5번입니다. 자, 왜 5번이 틀렸냐면은 자, 이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가 5억짜리 부동산에 갑의 채무가 1억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의 채무 1억을 우리가 을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를 받은 을이 갑의 채무 1억을 인수받아 가지고 대신 부담하는 걸 세법에서는 뭘로 본다고요? 갑이 을에게 1억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지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 받은 재산 5억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 4억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봐요. 자, 그러면 거기 73번 문제 5번 지문은 어디를 물어봤냐면은 부담부 증여 받은 재산 중에서 요 채무 인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물어봤고 우리가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금액 4억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지요.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 74번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 기출문제로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1번 지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은 취득세 면세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를 두고 있고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이하일 때.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틀렸지요. 우리가 같은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는 뭐? 둘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요.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면 취득가액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이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사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10알입니까? 자, 그래서 74번에 맞는 것은 3번입니다. 이거 우리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기 4번 지문은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들이고, 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74번 문제는 쉽게 답을 다 찾았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이 75번 문제는, 자, 일단 우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1번 아닙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가산세, 가산금 관련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가산금보다는 가산세 위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개념을 잡으시라 그랬고, 우리가 취득세는 중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고, 취득세 중가산세는 언제? 취득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했을 때 중가산세를 부과하고, 중가산세 몇 프로 부과합니까? 50%가 아니고 80% 부과하지요. 그래서 75번에 틀린 것은 1번. 가산세 관련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성실 신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를 해마다 물어봅니다. 75번의 답은 1번. 그 다음에 76번 문제. 자, 이 76번 문제도 뭐 올해 개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잖아요. 취득세 납부 기간, 그러니까 취득세 납부 기간의 일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요. 자, 취득세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취득세 납부 기간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다르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상속받은 자가 외국에 거주하면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 상속 이외의 취득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닙니까? 그래서 76번의 답은 4번. 뭐 아주 단순한 문제 아닙니까? 뭐 세법 공부를 아무리 안 하셔도 이 정도는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뭐 올해 개정된 이야기로서 시험에 뭐 무조건 나온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답을 찾았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7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조세 납부 방법으로서 물납, 분납이 둘 다 가능한 조세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물납 관련 문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납 관련 문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고, 물납과 관련해 가지고 세 군데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물납이 가능한 조세의 종류를 기억하시라 그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물납을 보시라 그랬고, 양도소득세 물납을 보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납부에서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분납이 가능한 조세의 종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물납이 가능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그랬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관련 조세들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딱 6개 있습니다. 그죠? 누구?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6개만 물납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박스 안에 주어진 조세들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답은 니은, 니을입니다. 답은 니은, 니을 4번. 뭐 단순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 78번 문제는 뭐 수험생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토지 분류 관련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토지 분류 관련 이야기를 정리하시라 그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개인 소유 농지, 목장 용지, 공장 건물 부속 토지, 일반 건물 부속 토지의 분류 기준 위주로 보시면서 시간 여유가 되면 기타 등등까지 보시라 그랬는데, 78번 문제는 주요 분류를 물어본 게 아니고 기타 등등을 물었기 때문에 아마 좀 토지 분류가 좀 많이 헷갈려 가지고 공부를 좀 소홀히 하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웠을 문제입니다. 자, 문제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토지 분류가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그럼 일단 기역은 뭡니까? 기역은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고, 자, 기역은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고,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지요. 우리가 골프장이 시험에 나오면 해원제인지 해원제가 아닌지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해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의 부속 토지이기 때문에 고율 분리 과세하지만, 해원제가 아닌, 그러니까 해원제가 아닌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고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 아닙니까? 아마 여기서 실수하신 분들이 계시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전은 우리가 분리 과세 대상 토지고, 그 다음에 학은, 자동차 학은 자동차 운전 학은용 토지는 우리가 일반 건물 부속 토지로 의제되는 토지로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지요. 그래서 토지 분류가 같은 것은, 자 봐봐요, 우리가 기역하고 우리가 뒤끝이 토지 분류가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니을이 토지 분류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지문 5개 중에서 토지 분류가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니은, 니을. 답은 3번 아닙니까? 78번 문제가 토지 분류를, 주요 분류를 물어본 게 아니고 기타 토지 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7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79번 문제,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79번 문제는요, 뭐 제가 수험생이라면은 답을 이렇게 찾았을 겁니다.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이 맞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을 답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이 5번 지문이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5번 지문이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5번을 답으로 찍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기본적 공부, 그러니까 기출 지문들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지문이 맞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5번이 왜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5번을 틀렸다고 찍었을 거고, 뭐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세법 공부를 좀 소홀히 하신 분들은 뭐 고민이 좀 많았었겠지요. 일단 뭐 1, 2, 3, 4 지문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지문이 왜 맞는지는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5번이 왜 틀렸는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라는 자가, 자, 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A 공장이 있고 B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 갑이, 자, A 공장을 을에게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때 이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위탁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고, 우리가 수탁자에게 우리가 이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수탁자에게 부과한 재산세를 우리가 이제 미납을 하게 되면, 체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세건자는 이 체납된 조세를 강제로 징수를 하기 해 가지고 이제 압류를 하게 되지요. 그럼 이때 이제 압류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갑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압류를 할 때, 그럼 이때 이제 압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잠깐만요. 여기 자 스토리를 조금 더 전개를 합시다. 자, 요 B 공장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추가할게요. 자, B 공장도 을에게 신탁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때 그럼 이제 다시 가볼게요. 갑이 A 공장과 B 공장을 을에게 둘 다 신탁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A 공장과 B 공장에 대한 재산세를 수탁자 을에게 부과를 했는데, 이 재산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수탁자 을이 우리가 A 공장에 대한 재산세는 B 공장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를 했는데 A 공장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가세건자가 재산세를 강제로 징수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A 공장 또는 B 공장에 대하여 압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세가 체납된, 그러니까 조세가 체납된 A 공장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B 공장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었을 때 강제 징수를 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압류할 때 우리가 조세가 체납된 신탁 재산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신탁 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A 공장에 우리가 이제 기계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이 수탁자 을이 A 공장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세건자가 조세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압류를 할 때는 조세가 체납된 A 공장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체납되지 아니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재산에 대한 조세가 체납된 경우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세가 체납된 신탁 재산만 압류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 조세가 체납된 신탁 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그림대로 설명을 하면 A 공장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함으로 인하여 가세건자가 압류를 할 때는 요 A 공장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A 공장에 있는 다른 재산인 기계 장비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5번 지문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5번 지문에 보시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에 속한 그러니까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 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9번에 틀린 것은 5번. 그 다음에 8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 80번 문제는 올해 개정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79번 문제에서 이미 설명이 들어갔는데 답은 2번입니다. 왜 답이 2번이냐면은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탁자로 개정됐는데 위탁자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래서 8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5회 우리가 세법 기출 문제를 A형 문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요, 16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는 기본적 문제를 깔아줬기 때문에
그 10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답을 찾았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6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나 그동안 출제 안 됐던 부분에다가 답을 던졌기 때문에 나머지 6문제는 좀 많이 부담이 됐을 겁니다. 아마 세법 문제는 내년 26회 시험 문제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16문제 중에서 한 10개 내지 12개 정도는 기존 기출문제에서 출제를 하고, 나머지 4개 내지 6개를 난이도를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출제된 적이 없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출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출제된 적이 없었던 내용에서 출제되는 내용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시간 부족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중개사 공부는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 하는 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법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일단은 최근 5년 이내에 어떤 기출된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뭐 출제되지 아니했던 부분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은 뭐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뭐 어떤 뭐 약간의 어떤 운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26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최근 5년 이내에 기출된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제 7월달 이후에 시간 여유가 되시면 출제 안 됐던 이야기들까지도 욕심을 내는 거고, 뭐 시간이 이제 부족하시면 최근 5년 이내에 기출되었던 내용들을 확실히 개념을 잡으시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나오기 때문에, 뭐 올해처럼 문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5년 이내에 기출된 문제들만 확실하게 딱 잡으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올해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내년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면 이 이야기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출 문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신 분들은 뭐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뭐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내년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2차 과목은 얼마만큼 자주 받느냐, 경험에 의해 가지고 답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열심히 공부한 이 경험들이 내년에 2차 공부를 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더라도 다시 용기 내 가지고 26회를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들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가 그 11월 달에 그 기본 입문 과정 들어가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